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원기범입니다. 오늘 좀 만나볼 분이 있죠? 북텔러 김지은 아나운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매우 특별한 책을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이게 발간된 지 얼마 안 됐어요. 네, 권비영 작가의 잃어버린 집 소개해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권비영 작가의 잃어버린 집. 이 권비영 작가가 덕혜옹주 그 소설 쓰신 분 맞죠? 네, 네, 맞습니다.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 이 잃어버린 집이라는 그 소설 요 표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한제국 마지막 황족의 비사. 맞죠? 네, 네. 맞습니다. 재밌을 것 같은데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이 책은요, 이미 이 세상을 떠난 한 남자가 과거의 시간 속으로 자유롭게 오가며 전개가 되는데요. 이승의 삶을 마치고 자유로운 영혼이 된 나는 먼저 내가 태어나기 전인 부모님의 어린 시절로 가보게 됩니다. 나의 어머니 마사코는 세상의 풍파를 모르고 자란 여인인데요. 사단장에서 군사참의관으로 승진한 외할아버지와 또 귀부인인 외할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자랍니다. 마사코는 어머니의 봉주라는 인사로 아침을 맞이합니다. 또 어머니 이츠코로부터 물의 도시 베네치아의 곤돌라 얘기를 즐겨 들으면서 이탈리아 여행을 꿈꾸고요. 이츠코와 다양한 책 얘기를 나누는 등 우아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보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사코에게 혼담이 들어오는데요. 그 상대는 바로 조선에서 일본으로 건너온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태자 이은이었습니다. 고종의 아들이죠. 그런데 사실 마사코는 이은에 대해 약간의 연민이 있었어요. 일본의 속국이 된 조선의 황태자가 공부를 하러 왔다곤 하지만 그가 원해서 온 건 아닐 거란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연민은 연민일 뿐이죠. 사실 그즈음 마사코는 본인이 일본의 황태자비가 될 수도 있다는 소문들을 들었기에 좀 들떠있던 상태였거든요. 마사코의 어머니인 이츠코도 딸의 그런 마음을 알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게 얘기를 꺼냅니다. 이를 어찌하면 좋으냐? 네가 어머니는 몹시 슬픈 얼굴로 말을 삼키고 있었다. 왜 그러세요, 어머니? 하지만 어머니는 쉽게 입을 열지 않았다. 어머니는 한숨을 내쉬다가 슬픈 눈으로 마사코를 바라보다가 이내 고개를 돌렸다. 그러고는 비단소스건으로 눈자위를 훔쳤다. 어머니가 내뱉지 못하던 말이 무슨 말이었는지 알게 된 것은 아버지를 통해서였다. 아버지는 한참 동안 마사코를 바라보다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마사코, 네가 영왕과 결혼을 하게 되었다. 네? 누구요? 영왕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얼른 이해가 되지 않았다. 일본 황태자라는 말을 아버지가 잘못 말씀하신 건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들었다. 나라를 위한 일이다. 전왕께서 원하시는 일이야. 따르도록 해라. 아버지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근엄하고 딱딱했다. 어머니는 아버지 옆에서 눈을 내리깐 채 침묵했다. 공들여 쌓던 탑이 와르르 무너진 느낌이었다. 이렇게 약혼을 한 후 마사코는 도리 이사카에 있는 영왕 이은의 저택을 방문을 합니다. 이은은 작은 키를 숨기려는 듯 가슴을 쑥 내밀어 악수를 청했고요. 그 모습이 마사코는 나름 재밌었습니다.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소위에 임관된 이은은 절제된 말투와 행동을 보였는데요. 마사코와 단둘이 있을 때는 눈빛이 따뜻하며 외로운 청년이었습니다. 조선과 일본의 융화를 위해 진행되는 정약혼이긴 했지만 마사코는 이은에게 따뜻한 마음을 느꼈죠. 이은이 말이 워낙 없어서 마사코가 주로 말을 걸긴 했지만 둘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편안했고 또 속 깊은 얘기들도 나눴습니다. 조선에는 언제 가게 될까요? 그 말이 실수였을까? 알 수 없소. 라고 대답하는 그의 얼굴이 금세 어두워졌다. 공부가 끝나면 가게 되나요? 그 물음에도 조용히 고개를 젓더니 침울한 표정으로 마사코를 바라보았다. 마사코에게는 말할 수 없는 듯한 절망과 회한의 눈빛이 어지러웠다.
조선의 왕세자와 일본 나시모토 왕녀의 결혼. 이 결혼은 너무나도 파렴치한 행위다. 마사코는 어떤 잡지에 실린 그 문구를 기억하고 있었다. 절망스럽고 우울한 그의 눈빛은 그런 기사들로 인한 것일지도 모른다. 마사코도 혼란스럽고 힘들지만 이미 정해진 운명에 대해 좋은 쪽으로 생각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었다. 두 사람의 결혼은 순조롭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황실에서 하라는 대로 해야 하는 꼭두각시 같은 처지였죠. 하지만 둘의 마음에는 사랑이 싹트기 시작했고 마사코의 집에서는 화려한 혼수들을 준비합니다. 그러던 중에 고종의 급서로 조선의 민심이 들끓게 됐습니다. 그 무렵 독립선언을 위한 기회를 찾고 있던 조선의 지도자들이 이 기회를 잘 이용하면 보다 빠르게 독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 여겼죠. 그 일환으로 3월 1일 파고다 공원 근처에서는 독립만세 운동이 펼쳐졌고 일본 총독부는 참가자들을 체포하고 고문하고 학살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1년 후쯤 마사코와 이은은 결혼을 하는데요. 여전히 조선이 일본의 속국인 상황이라 이은의 마음은 참담합니다. 결혼식에 온 대부분의 사람들은 둘을 보며 잘 어울린다고 했지만 조선에서 온 하객들의 반응은 달랐죠. 전하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영왕의 형인 의친왕 전하와 황족들, 낙선제 상궁들이 조선에서 왔는데 그들 중에는 초상집에 온 것처럼 눈물을 찍어내는 이들도 있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었지만 기분 좋은 일은 결코 아니었다. 결혼식에 와서 눈물을 흘리다니. 어찌되었든 결혼은 축하해야 할 일 아닌가? 하지만 마사코는 서운한 마음을 지그시 눌렀다. 바로 전하를 위해서였다. 이들의 약혼 이야기가 나온 건 1916년이었지만 결혼은 우여곡절 끝에 1920년 4월에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요. 왕세자의 주거는 도쿄로 정하고 고용인도 일본인으로 정한다는 내용이었죠. 국내 대신과 마사코의 어머니인 이츠코가 마사코 모르게 약속한 것들이었어요. 이은의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조건이었겠죠. 그래도 둘은 서로 사랑하며 임신을 하게 됩니다. 특히 마사코는 임신 소식에 크게 감동하는데요. 마사코가 불임이라 일본 황태자비 후보에서 탈락됐다는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단박에 잠재우는 사건이 되곤 했습니다. 그렇게 진 왕자가 태어난 후 둘은 큰 행복을 느끼고 있었는데요. 이은은 진을 조선으로 데려가 제왕학을 수련시켜야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마사코는 아직 찬 기운이 도는 4월 아이와의 긴 여행이 왠지 걱정스럽습니다. 저 아기를 데려가지 않으면 안 될까요? 왕자를 데려가지 않다니 그게 무슨 말이요? 왠지 자꾸 불안한 생각이 들어서요. 날씨도 차갑고. 뭐 그리 염려가 많으시오. 괜한 걱정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소. 전하의 마음은 되돌릴 수 없을 것 같았다. 전에 없이 강경한 어조는 확고한 전하의 마음이었다. 현해탄의 파도가 높아도 감기 기운이 있어도 강행하실 기세였다. 전하, 다시 한번 더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요? 마사코는 어린 왕자를 내려다보면서 간절하게 말했다. 어허, 왜 그러시오? 그렇지 않아도 황손을 일본에서 낳은 일을 가지고도 말들이 많은데. 그 뒤에 감춘 말이 많다는 걸 마사코도 잘 알고 있었다. 조선 여자가 아닌 일본 여자가 낳은 아이가 진정 황손이 될 수 있느냐는 그 말이 귓전에서 맴돌았다. 이미 조선에 정혼녀가 있었던 것이다. 민가보안이라는 여인. 같은 여인으로서 그 여인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었던 것도 아니어서 마사코는 그쯤에서 불편한 마음을 접었다. 전하는 그동안의 우를 다 씻어낸 듯이 환한 표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냈다. 조선으로 가는 그날이 오기까지. 그러나
그 조선길이 진 왕자에게는 마지막 길이었다는 걸 그때는 알지 못했다. 조선에 도착 후 여러 의례와 환영식 등을 치르던 중 마사코는 하녀로부터 진왕자가 갑자기 숨을 거뒀다는 얘기를 듣는데요. 우유로 인한 소화불량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사인이었죠. 이를 두고 이은은 왕가의 혈통을 끊으려는 일본의 음모라고 하고 마사코는 민가반 측의 복수라며 대응을 합니다. 민가반은 조선에서 이은과 결혼을 약속했던 교수였죠. 이렇게 진왕자의 서거를 두고 둘의 갈등은 깊어가고 일본에서는 이 일이 조선 독립의 지주가 되지 않을까 염려합니다. 일본으로 다시 돌아온 후 마사코는 오랜 시간 진의 죽음으로 힘들어하는데요. 한참이 지나서야 진을 가슴에 묻고 마음을 다잡습니다. 그리고 이은에게도 좀 더 잘하기로 결심을 하죠. 그런데 또 다른 시련이 다가옵니다. 지진으로 일본 관동 지역에 수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을 하는데요. 지진 이후 식량 공급이 어려워지고 사람들의 인심이 사나워지자 조선인들이 식량을 약탈하고 사람을 죽인다는 괴소문이 퍼집니다. 여기에 성난 일본인들이 조선인들을 닥치는 대로 사냥한다는 말이 돌자 이은은 매우 괴로워하죠. 자신이 조선의 황태자인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일본인에게 죽임을 당하는 조선인의 숫자는 계속 늘어갑니다. 이은의 집 앞에는 성난 일본인들이 모여 황태자를 몰아내자고 소리쳤고 조선인들은 일본인이 다 된 조선의 황태자에게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어느 날은 유리창이 깨지고 또 어느 날은 불막대기가 집안으로 날아들었다. 돌아가신 고종 황제도 무능한 군주로 낙인 찍힌 마당에 일찍이 일본으로 끌려온 이은이야 더 말해 무엇하랴. 그는 어려서부터 혼자였다. 기댈 것 없는 사막에서 홀로 걷는 그 아득함을 일찍이 체득하고 있었지만 이번만큼 힘들지는 않았었다. 영친왕 이은은 조선으로 돌아가라. 집 밖에서 그런 소리가 들려오면 그는 귀를 틀어막았다. 원망과 분노 섞인 목소리가 이명처럼 귓전에 울렸다. 애써 견뎌보아도 역부족이었다. 자신도 모르게 온몸이 떨려오는 공포를 견뎌낼 자신이 없었던 것이다. 수많은 사상자와 부상자를 낸 관동 대지진을 겪으면서 이은의 몸과 마음은 더욱 피폐해졌습니다. 마사코는 그를 쉬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때마침 이들에게 유럽 여행이 결정됐는데요. 이 무렵이 이은이 아끼는 여동생 덕혜옹주가 일본 학습원에 공부하러 와서 이들과 함께 지내던 시기입니다. 마사코는 덕혜옹주가 사실 그리 편하지는 않았지만 남편에게는 피부치가 함께 있는 게 도움이 될 거라 여기죠. 1927년 마침내 둘의 유럽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이은은 그다지 유쾌하지 않습니다. 순종 황제가 붕어하신 후 이은은 공식적으로 조선의 왕이어야 하지만 속국의 왕은 허울 뿐이죠. 그는 일본의 백작 신분으로 여행을 떠나는데요. 비공식 여행이라곤 하지만 수행원들이 이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보고합니다. 이에 비해 마사코는 들떠 있었어요. 특히 그녀가 그토록 그려오던 베네치아에 다다르자 설렘이 가득합니다. 여기가 바로 베네치아로군요. 이렇게 아름다운 물 위에 도시가 있다니 꿈만 같아요. 어머니가 늘 말씀하시던 물의 도시라 더 그런 것 같지요. 깊이를 알 수 없는 바다에 도시를 세운다는 것이 가당키는 한 일인가요? 인간의 의지가 얼마나 대단한지 느낄 수 있어요. 나는 이 도시를 세운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하오. 땅을 떠나 물 위에 집을 지을 수밖에 없었던 그 무리들의 슬픔을. 우울한 표정의 이은을 보며 마사코는 조금 무안해졌다. 전하는 너무 겸손하세요. 조금 부정적이시기도 하고요.
저는 상당히 긍정적인 시선으로 사물을 보려 하는데 전하는 매우 조심스러우신 것 같아요. 아마도 서로의 입장 차이 때문일 것이요. 입장 차이라고요? 당신은 지배국의 왕녀, 나는 종속국의... 아니요. 그럼 이제부터는 즐거운 것만 보아요. 오늘 하루만이라도요. 그럼 그렇게 합시다. 저 베네치아에는 가면 축제가 유명하대요. 오늘 우리도 가면을 사서 그 속에 숨어보는 건 어떨까요? 전하께는 카사노바 가면을 사드릴게요. 저는 귀부인의 가면을 사야 되겠어요. 그럼 내가 오늘은 그 유명한 카사노바가 되는 것입니까? 하루쯤 용서해 드릴게요. 하지만 저만 유혹하셔야 됩니다. 다른 여자한테 눈길 주시면 안 돼요. 하지만 이유는 가면놀이가 불편하고 좀 힘들었어요. 가면을 쓰고 저돌적으로 달려드는 마사코의 행동도 부담스러웠고요. 그렇게 그날 가면놀이 후 이유는 심한 몸살을 앓습니다. 사실 여행이라고는 하지만 수행원 한창수가 짜놓은 일정대로 움직이는 일은 마치 꼭두각시 노름 같았습니다. 이 한창수는 조선인이긴 하지만 일본인이 되고 싶어 하는 자라 이유는 행동 하나하나가 더 신경이 쓰였죠. 유럽 여행 중 이유는 손바닥만한 수첩에 틈틈이 메모를 하면서 타국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프랑스는 대개 지금의 일본과 마찬가지로 소중대의 교육 제도가 있다. 체육은 영국이 상당한 열의로 가르치려고 한다. 프랑스도 현재 전쟁 후의 방침으로 체육을 장려하고 있다. 일본의 교육은 모방 수업 교육이다. 주민의 성정에 적합한 것이 아니라 서양 것을 그대로 흉내낸 것이다. 종래부터 모방성이 풍부한 일본인은 이 점을 주의해야 한다. 이유는 언젠가는 분명히 유럽에서 이렇게 배우고 본 것들을 활용하게 될 거라는 생각으로 유럽 여행을 마무리합니다. 유럽 여행을 마치고 다시 일본 아카사카로 돌아온 이은과 마사코에게 1931년 아이가 생기는데요. 진왕자를 잃고 10년 만에 생긴 아이라 마사코는 최대한 몸조심을 하며 지내다 드디어 아들 구를 출산합니다. 당시 일본은 전쟁 중이었지만 온실속 같은 아카사카 저택에서 마사코는 비교적 편안했는데요. 구는 외할머니인 이츠코의 사랑도 많이 받았습니다. 아버지 이은은 너는 대한제국을 이끌어가야 한다라며 구에게 틈날 때마다 선왕들에 대한 얘기를 해주곤 했죠. 한글을 가르치는 일에도 힘을 쏟았고요. 1943년 7월 이은은 제1항공군 사령관이 됩니다. 조선의 백성들에게는 그다지 환영받지 못할 진급이었죠. 그럼에도 이은은 아들 구에게 승마, 스키, 골프, 스케이트 등 다양한 스포츠와 예법 등을 가르치면서 조선 왕실과의 덕목을 쌓게 했습니다. 하지만 구는 어머니 마사코의 영향으로 일본의 가치관과 전통이 더 익숙했습니다. 조선 왕실 입장에서는 굉장히 서운한 일이었겠죠. 그러던 어느 날 조선의 숙명여고 학생들이 이은을 만나러 영왕의 저택을 방문합니다. 숙명여고는 이은의 어머니인 엄비가 세운 학교라 이은이 특별히 애정을 갖고 있었거든요. 방문한 50여 명의 여학생들은 이은을 만나자 흐느끼며 인사를 나눕니다. 이은은 조선의 이런저런 얘기들을 묻고 싶었지만 감시하는 눈길들이 많아 매우 조심스러웠죠. 그런데 그중 유독 눈에 띄게 눈물을 훔치는 학생이 있었어요. 바로 유은혜라는 여학생입니다. 이 유은혜라는 인물은요, 이후 다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돌아간 후 이은은 다시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자괴감에 빠집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아내 마사코는 힘들었고 그 갈등은 풀기 어려운 양국 간의 갈등으로 확대되곤 했죠. 그러던 중 일본의 패망 소식이 전해집니다.
일본 내에 남아있던 황족들과 조선에서 온 신하들이 자주 이은을 찾아와서 일본인 아내인 마사코를 내치라고 흔들곤 했죠. 아들 군은 어머니 마사코와 아버지 이은의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일본국 헌법 시행령에 따라 조선 왕공족이 폐지되었다. 그동안 조선 왕실 신분으로 누려왔던 모든 특혜도 다 사라졌다.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 처음부터 마음에 없는 결혼이었을 것이다. 나라의 치욕을 겪으며 한 결혼이 흡족할 리 있을까? 그런 생각으로 어머니는 불안했을 것이다. 어떤 언질이라도 있으면 차라리 마음 편할 텐데 아버지의 입은 열릴 줄 몰랐다. 이제 아버지의 나라가 해방이 되었다. 이것은 분명 기뻐하고 경화할 일이지만 어머니는 결코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 아버지의 나라는 해방이 되었지만 어머니의 나라는 패망했기 때문이다. 서로의 운명이 뒤바뀐 상황에서 어머니는 알 수 없는 두려움에 몸을 떨었다. 이 두려움과 불안감에 마사코는 사흘 동안 의식을 잃습니다. 마사코가 의식을 되찾자 이은은 얼굴에 미소를 띄웁니다. 해방 후 국내 정세가 불안했기 때문에 이은은 한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아들 군은 미국행을 결심합니다. 11살의 나이에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본으로 왔던 이은은 아들에 대한 믿음으로 아들의 미국행을 적극 찬성하는데요. 1950년 8월 군은 요코하마항에서 미국행 배에 오릅니다. 이때 마사코는 이제부터는 전하가 하고 싶은 것을 하시도록 내가 강해져야지라며 다짐을 하죠. 하지만 인생이 참 마음먹은 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한국 전쟁이 이은의 마음을 괴롭게 하더니 이후 이은의 여동생이자 구의 고모인 덕혜옹주가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고 구의 사촌형인 이유는 원자폭탄에 맞아 사망합니다. 그리고 마사코의 아버지는 전범으로 몰려 감옥에 가게 되고요. 이즈음 구황실 재산처리법이라는 게 이은을 또 혼란스럽게 합니다. 구왕실의 재산은 동산과 부동산을 막론하고 전부 국가 소유로 만드는 대신 구왕족의 직계와 배우자에 대해서는 생활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인데요. 하지만 이 약속조차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국유화되어버린 창경원과 덕수궁 같은 곳의 수입은 제쳐놓고라도 생활비조차 지급되지 않는 것은 어이없는 일이었다. 혹자는 이은에 대해서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왕위를 이어갈 사람은 의왕이요. 영왕은 일본 여인을 취했을 뿐만 아니라 황태자로서도 자격이 없어. 의식조차 일본 사람이니까요. 가슴 아프고 치욕스러운 말이지만 형님인 의왕이 왕위를 계송한다 해도 그에 대한 불만은 없었다. 스스로 평민으로 돌아가 소박하고 조용하게 살고 싶을 뿐이었다. 이승만이 대통령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도 그리 서운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승만이 행한 일만큼은 서운하고 야속하고 황당했다. 이은이 살던 아카사카 저택은 일하던 사람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여기에 대비마마께서 창덕궁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남의 집 신세를 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 이은은 참담했죠. 조선에서도 일본에서도 이은의 위치는 불안하기만 한 거죠.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진 이은은 결국 아카사카 저택을 팔고 맙니다. 잃어버린 집이 된 거죠. 그는 조국도 집도 지켜내지 못한 허약하고 힘없는 평민일 뿐이었습니다. 그럼 미국으로 유학을 간 이은의 아들 군은 어떻게 됐을까요?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을 졸업하게 됩니다. 이은과 마사코는 그의 졸업식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으로 갔는데요. 마침 거기서 미술 공부를 하러 온 한국인 유은혜를 만납니다. 은혜는 왕자님의 졸업을 축하하기 위해 왔다면서 마사코와 인사를 나누는데요. 유은혜는 바로 해방 전
이은을 만나러 방문했던 숙명여고 학생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은혜는 당시 어린 구와 인사를 나누기도 했는데요. 시간이 흘러 대학을 졸업하는 구를 보고 은혜는 사랑에 빠집니다. 이게 거의 스토킹 수준으로 구를 눈여겨보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구의 집으로 구와 함께 들어가는 서양 여성을 보게 됩니다. 그녀가 연인임을 알아차린 은혜는 마음을 접기 위해 특별한 감정도 없었던 유학생 남사친과 급하게 결혼을 합니다. 구의 연인은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연상의 우크라이나 여성 줄리아 멀록인데요. 이 구의 끈질긴 구애 끝에 둘은 결혼을 결심하게 되고 1958년 부모님께 결혼 결심을 알립니다. 어머니는 줄리아를 아주 의례적인 인사말로 맞이했다. 아버지는 덤덤했고 어머니는 다소 차가운 눈빛으로 줄리아를 살폈다. 나는 그것이 탐탁지 않은 어머니식의 표현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모른 척했다. 그리고 어머니가 하실 말에는 내 나름대로 변명도 준비돼 있었다. 우리 가족은 이미 다국적이다. 줄리아도 우크라이나 여자고 나의 어머니도 일본 여자다. 내 아버지 영왕은 어릴 때 일본으로 끌려가 어머니와 정략 결혼을 했다. 어머니가 줄리아의 며느리 자격을 운운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줄리아가 내 약혼녀라고 발표하자 8월에는 그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반가운 일은 아니었지만 그리 나쁜 일도 아니었다. 줄리아는 몹시 기뻐했다. 구와 줄리아는 행복했어요. 그런데 아버지 이은이 위중하다는 소식을 듣자 구는 더 이상 미국에 있을 수가 없었죠. 15년 만에 일본으로 돌아가면서 구는 여권을 얻지 못한 채 유학길에 오르는 등 힘들었던 세월이 파노라마처럼 스쳤습니다. 그러면서 어린 시절 살던 아카사카 저택 얘기를 줄리아에게 들려줬는데요. 둘은 곧 보게 될 저택에 대한 호기심과 기대감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마중 나온 사람이 안내한 곳은 허름하고 좁은 집이었고 그곳에는 생각 이상으로 병약해지신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군은 이 상황이 어찌된 건지 궁금했지만 누구에게도 묻지를 못했는데요. 여기서 잠시 시간을 1947년으로 옮겨보겠습니다. 1947년 5월 2일 공포 시행한 외국인 등록령에 의하면 당분간 조선인은 외국인으로 간주한다고 되어 있어서 아버지도 외국인 등록을 해야 했다. 왕공 족보에서 한국 호적으로 이적했기에 일본 국적 외국인으로 등록했다. 모모야마 게니치라는 이름으로 개명한 조카 이건이 시부야의 팥죽집을 열었다는 소식에 아버지는 몹시 우울해했다. 나 역시 그랬다. 아무리 생계가 어렵다지만 황족이 팥죽집까지 열어 먹고 살 일을 걱정해야 된다니 비참하기 이를 데 없었다. 허울뿐인 황태자 노름도 지친 아버지는 무기력해져 갔다. 황태자의 신분은 이미 오래전에 스스로 내려놓았다.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귀국만 할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는 생각인 것 같았다. 하루하루 조바심을 내며 기다렸지만 그 일도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언제나 공중에 떠돌아다니는 부유물처럼 아버지의 존재는 둥둥 떠 있을 뿐이었다. 많이 위축되고 건강까지 악화된 이은은 언젠가 귀국할 날을 그리며 준비한 한글 교본과 또 조선의 풍습 등을 담은 책을 마사코에게 완성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또 장애인들을 위한 교육 부분도 강조를 하고요. 마사코는 힘 닿는 데까지 돕겠다며 이은의 손을 잡습니다. 이은이 그토록 원하던 조국으로 돌아온 건 5.16 군사혁명 이후인데요. 1961년 8월 6일 박정희 의장의 특사로 도쿄 하네다 공항에 온 김우란 기자는 박정희 의장에게 해방이 됐음에도 일본에서 돌아오지 못한 대한제국 황실 후예들의 귀환을 서둘러야 한다고 전합니다. 그렇게 해서 1963년 드디어 이은은 한국으로 돌아오는데요. 당시 이은은
뇌혈전 증상이 매우 심각했습니다. 한편 1963년에 이군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조국을 방문합니다. 조국의 환영 행사에 아내 줄리아는 어리둥절했고요. 비로소 황태손의 여인임을 실감하는 듯 했습니다. 줄리아는 시어머니 되는 마사코를 좀 어려워하긴 했지만 나름 잘 적응해 갔고요. 또 낙선제에서의 생활을 꽤 만족해 했습니다. 그리고 이군은 서울대 교수로 부임을 했고 본격적인 황실 종친의 역할도 해 나갔는데 그 무렵 줄리아와의 이혼을 종용하는 종친들로 인해 이군은 멀미가 날 지경이었습니다. 종친들은 한국인 아내와 다시 결혼해서 후사를 보라고 이렇게 또 말했죠. 이 와중에 사정도 모르고 줄리아는 아기를 갖자고 조르기 시작했고요. 이런 갈등이 깊어지면서 둘 사이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더구나 이고는 어머니 마사코와 아내 줄리아의 사이가 원만하지 못하다는 걸 느끼면서 줄리아가 더 거슬리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1966년, 마사코는 동교동에 정신지체와 수용시설을 만들었고요. 그 이듬해에는 이은의 아호를 딴 명희원을 설립하는 등 일에 매진합니다. 사실 줄리아도 처음에는 어머니 마사코의 뜻을 받들어 혼신의 힘을 다할 거라고 했죠. 하지만 조선으로 오고 나서 그녀의 삶은 견뎌내기 힘든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특히 종친들의 이혼 종용 같은 것들이요. 줄리아는 불안했는지 양자라도 드리자고 했다. 봐둔 아이가 있다는 말이 떠올랐다. 하지만 나는 그 아이를 보기도 전에 고개를 저었다. 불보듯 뻔한 후일의 사태들이 눈에 선했다. 양자도 안 될 뿐더러 서양 여자에게서 호녀를 볼 수 없다는 것이 황손의 원칙이었다. 나는 한 달에도 몇 번씩 종묘의 조상들 앞에 엎드려 제례를 지냈다. 허울 좋은 황손으로서의 의무지만 단안할 수도 없었다. 무거운 납덩이를 내 몸에 매달아 놓은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이렇게 구와 줄리아의 갈등은 계속 깊어만 갑니다. 말다툼도 잦아지고요. 구는 술에 취해 들어오거나 외박을 하기도 하죠. 줄리아는 어떻게든 관계를 회복하려고 했습니다. 어느 날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키스를 하며 일찍 들어오라 말하는 줄리아가 이구는 싫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둘의 사이가 결정적으로 멀어지는 계기가 되고 맙니다. 줄리아가 은숙이라는 10살 난 소녀를 입양해 집에 데리고 왔거든요. 이구는 화가 나서 미칠 지경이었지만 불안해하는 아이가 애처로워 화를 눌렀습니다. 줄리아는 시간이 지나면 이구와의 사이가 회복될 거라 믿었지만 입양을 계기로 둘의 사이는 더욱 악화가 됩니다. 다행히 줄리아는 입양한 은숙을 통해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을 해도 가족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 줄리아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죠. 물론 은숙이도 함께요. 결국 별거한 지 8년 만에 구와 줄리아는 이혼을 합니다. 줄리아와 이혼한 구도 몹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여러 사람들이 부추겨 시작한 사업도 제대로 굴러가지 않았다. 미래를 꿈꾸며 시작한 사업은 7년 만에 문을 닫았다. 구의 힘든 상황은 어미로서도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미를 떠난 구는 바람에 휘둘리는 낙엽처럼 떠돌았다. 그렇게 정처 없이 떠돌던 구가 일본으로 건너갔다는 소식을 듣고는 오히려 다행이다 싶었다. 어쩌면 일본이 구가 살기에 더 안전한 곳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전하, 오늘따라 많이 그립습니다. 지친 몸을 좀 눕혀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마사코는 눈물을 닦았다. 하와이로 간 줄리아는 많이 평온해졌습니다. 처음엔 너무 힘들었지만 은숙이가 많은 위로가 됐죠. 그녀에게 낙선제는 감옥 같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행복했던 공간이었습니다.
줄리아는 구에 대한 원망보다는 연민이 더 큽니다. 그를 지우는 일은 너무 고통스러웠지만 자신이 이제는 늙어가고 있어 다행이라 여깁니다. 2005년 이구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줄리아는 그의 운구 행렬을 멀리서 숨어봅니다. 마지막까지도 그녀는 이방인이었나 봅니다. 당신이 이승을 떠나는 마지막을 보기 위해 한 걸음에 달려간 한국에서 나는 철저한 열외자였어요. 한때는 당신과 가장 가까웠던 나를 유령처럼 만들어버린 사람들 앞에서 나는 그저 침묵하며 울음을 삼켰습니다. 그 누구도 나를 아는 척하지 않았어요. 아니, 일부러 모른 척했을까요? 섞일 수 없는 우리 두 사람의 운명이 저 세상으로 가는 길목까지 막아서는 것인가요? 겨우 노제에서 당신의 운구 행렬을 숨어서 보았지요. 슬프지도 야속하지도 않았어요. 당신이 자유로워지는 순간을 어찌 슬프다고만 말할 수 있을까요? 다만 당신이 태어난 아카사카 저택이 보이는 호텔방에서 이승을 떠났다는 것이 슬플 뿐이죠. 얼마나 그리웠을까요? 어린 시절의 날들이 얼마나 애틋했을까요? 잃어버린 그 집이. 비록 늙고 병든 몸이지만 마음은 당신을 처음 만나 가슴 뛰던 바로 그 줄리아 멀록이에요. 이 소설의 화자는 이미 세상을 떠난 이구의 영혼이었죠. 이구는 이제 막 숨을 거둔 줄리아 멀록에게 손을 내밉니다. 한때 대한제국이었던 조그만 나라에서 오로지 나만을 해바라기 했던 줄리아 멀록과 어머니 마사코, 내게 숨을 주신 아버지, 나를 둘러싼 수많은 사람들, 비로소 자유로워진 영혼들에게 영원한 작별의 인사를 보내노니 이제 누구도 나를 기억하지 말라. 긴 꿈의 터널을 지나 홀로 걷는다. 잃어버린 집 앞에서 잠시 머물다 돌아선다. 한 인간의 생은 한낮에 잠시 꾸는 꿈일 뿐이다. 네, 권비영 작가의 소설 잃어버린 집 줄거리 해설해 드렸고요. 낭독도 좀 곁들여 드렸습니다. 김지은 아나운서와 함께 했는데요. 정말 재밌네요. 아유, 참, 그 역사적 인물들도요, 이렇게 그 섬세하게 이들의 생활을 한번 쭉 살펴보면은요, 네, 좀 뭐라고 평가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소설이 구한 말부터 지금 그 이구 이분이 돌아가신 게 2005년이니까 거의 100년 그렇죠. 아, 세월을 다룬 거예요. 그렇죠. 네. 네네. 여러 세대가 함께 했고, 뭐 듣다 보니까 뭐 관동 대지진이라든가, 네, 뭐 3.1운동 네, 있었죠. 그리고 이제 일본의 패망, 네. 그리고, 또 한국의 독립, 네네. 그리고 한국 전쟁, 또 예, 5.16 군사혁명, 뭐 네. 기타 등등의 아유, 여러 이야기가 나왔는데, 요게 아마 조금 복잡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뭐 그렇죠. 과거와 현재를 왔다 갔다 하고 하기 때문에 또 그 이구의 그 영혼이 이렇게 그 과거를 네, 회상하는 뭐 요런 장면들이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이게 네. 복잡한데 김지은 아나운서께서 아주 잘 정리를 해 주셔서 아유, 재밌게 잘 들을 수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왜 제목이 잃어버린 집인지 마지막에 네. 나오는 거고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죠? 잃어버린 그렇죠. 나라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 거고요. 네네. 그리고 맞습니다. 그 이구 그분의 아버지가 영왕 이은이신데 네네네. 그분의 동생이 덕혜옹주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 그러니까 이 덕혜옹주를 또 권비영 작가가 예전에 또 맞아요. 네, 네. 소설로써 제가 그 썼었고요. 말씀 드리려고요. 이 권비영 작가가 이쪽에 아주 관심이 좀 많으신 것 같고 네. 합니다. 이게 뭐 물론 역사서가 아니기 때문에 좀 뭐 가공의 이야기도 조금 들어갔을 수도 그렇죠. 있잖아요. 허구도. 네네. 그렇지만 네. 어쨌건 큰 맥락에서는 상당히 꼭 읽어볼 만한 그런 작품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김지은 아나운서는 저하고 좀 7년 넘게 방송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네.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또 근데 오랜만에 다시 이렇게 또 합을 맞아요. 맞췄네요. 근데 그동안 뭐 시사 관련 내용이어 가지고 이 책 내용을 이렇게까지 재밌게 해 주실 줄은 몰랐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닙니다. 워낙에 뭐 그 책 자체가요, 네. 흥미로워서 네, 또 음. 즐겁게 저도 재밌게 봤습니다. 네. 목소리도 아주 전달력이 높았고요. 또 정리도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제국 마지막 황족의 비사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 권비영 작가의 잃어버린 집이었습니다. 김 아나운서 나중에 또 더 좋은 책 소개해 주실 거죠? 네, 저 또 다음에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네. 아, 당연하죠.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거 아니죠? 제가 다짐을 좀 네. 받아야 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예. 북텔러 김지은 아나운서와 함께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네, 고맙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